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명상을 하면 아까 그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맑아집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나 크게 번잡하지 않고, 그리고 올바른 길,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할 수 있다.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순간의 아름다움, 이 순간의 평온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내 안에서 따뜻한 주의가 쌓이고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 넘치는 것, 그것이 명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다 처음 하니까 다들. 자, 책추남 TV로서는요, 자체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1월 1일 날, 2025년이니까 이제 7년 만에 처음으로 책추남 TV에서는 인터뷰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고, 제가 그동안은 그 시크릿의 저자, 그 중에 한 분이신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라든가 해외 인터뷰 진행하거나, 뭐 일본의 간다마 사노리라고 이제 마케팅의 신으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분도 이제 거기서 그런 인터뷰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초창기에는 이제 저희 첫째로는 이제 김영사에서 이제 책 새로 나오셨던 박진여 선생님 그것을 이제 찍었는데, 책추남 TV 자체로서 이것을 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첫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근데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그쵸? 익산, 대전부터 뭐 수원,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천 네, 전국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첫 자리는 이 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명상에서 찾은 경영의 길. 제가 책추남 나비스쿨의 독서클럽인 북살롱에서 꼭 먼저 이렇게 요청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력적인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두 분은 매력적인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림으로써 이제 매력적이셔야 됩니다. 네. 먼저. 제가 먼저. 예.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라 그래요. 아시. 그래서 아시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산스크리트어로 그냥 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명상 그 책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25년 동안 경영을 했잖아요. 경영을 했고 경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이전에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15살 때 명상을 시작해서 명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명상의 어떤 인연과 그 명상적인 삶 위에서 경영도 자연스럽게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도 그런 어떤 경영의 길에서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또 나누고자 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작성을 했고, 또 오늘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일단 매력적이신가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매력적이신지 또 다시 한번 우리 예. 그다음 또 우리 주 저자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범진이고요. 나우라고 이렇게 보통 불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에서 나우고요. 저는 이제 명상하면서 명상에 관한 글을 쓰고 또 명상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좀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명상을 삶에 접목하고 싶으신 분에게 그분의 속도와 독특함에 맞춰서 그 1대1로 명상을 알려드리는 일, 또 그런 명상 코치들을 양성하는 일, 그래서 명상과 코칭의 만남, 이것을 저의 이 일생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명상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떠오른 생각들,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을 담아서 이 책을 썼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명상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또 리더십에 접목시킬 것인가, 경영에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제가 명상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가지신 분을 찾다가 제가 딱 발견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노상충 대표님, 아신님과 함께 같이 글을 쓰게 됐고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또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매력적이신가요? 아, 저는 조금씩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너무 점잖은 이 분위기를 아. 어찌 할 것인가. 지금 심히 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명상 네. 상태에서 불안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저자 소개에 나온 것들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요. 또 이건 반대로 이렇게 또 소개를 드릴게요. 김범진 코치님은요, 국내 최초 국제 코치연맹 ICF로부터 국제 인증 코치 자격을 취득했고 우리나라에 코칭을 도입한 1세대 코치십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리더에게 코칭하며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대학원에서 명상학을 공부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오랫동안 대학에서 명상과 불교에 대해 강의했다. 현재는 명상 코치이자 명상을 수행하며 글을 쓰고 있고 명상 코치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나우 코칭 대표이자 명상 코치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노상충 대표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살 때 아주 자연스럽게 명상과 인연을 맺은 후에 이제 기업가로 이제 25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좀 독특하세요. 지리산에서 이제 미꾸라지 잡다가 11살 때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여정이 시작됐는데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진전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CEO를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 성균관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일산 백병원 임상감정인지기능 연구소에서 뇌파를 이용한 뇌과학 연구를 시작했다. 지금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학 중이다. 2000년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을 강화시키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직원 2명과 함께 창업한 회사는 현재 200명이 넘는 직원과 연 600억 규모의 매출을 가진 교육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 새로운 문명의 시기에 직면한 CEO들과 리더들의 의식 증진을 위한 수행 공간인 센터원을 설립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곳이 노상중 대표님이 작년 8월 15일 날 실제로 이제 설립하신 이제 센터원 명상센터고요. 뭐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또 저한테 오랜만에 이제 그때 오랜만에 알려주셨죠. 저희가 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대학생이었고 그때 막 사업 초창기 시작하셨을 때 이제 저 뉴욕 가기 전에 이제 그때 만나 뵀었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 장어 먹다가 알게 된 사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전체 대표 사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비밀들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비밀들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좀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명상은 밸런싱을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연성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렇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여름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름 되면 반팔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가늘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기형아처럼 너무 팔다리가 가늘었어요. 몸도 너무 쇠약했고 그래서 제가 여름 오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때는 다 반팔 입자는 바지도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제가 살기 위해서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달리기 하면서 이제 몸이 좀씩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고 제가 당연히 이제 15살 때도 명상을 하면서부터 밸런싱이 되잖아요. 명상의 가장 큰 힘은 밸런싱일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그걸 밸런스를 하겠다. 내 몸이 좋아지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명상하는 그 메커니즘 그 자체가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밸런싱하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마력이 있다든지 어떤 힘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밸런싱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찐 분은 빼주고 마르신 분은 찌워주고
이 밸런싱을 맞추는.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아, 지금? 빠져야 되는데 잘 안 빠져. 네, 이러면서 이제 명상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정말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더군다나 뭐 그 당시 명상한다 그러면 책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음, 그때 명상 시작하셨을 때는 도인들이나 하는 이런 거였는데 정말 너무 격세지감이잖아요. 정말 지금은 우리 강아지도 명상하고 아이도 명상하고 그거 보셨어요? 강아지 명상하고 있는 거? 그래요. 그리고 애기도 명상하고 아마 합성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제 명상이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어떻게 두 분 명상을 만나셨는지 또 그걸 좀 여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할까요? 네. 저는 우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감 선생님이 애들 떠드니까 들어와가지고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얘들 어떻게 니들이 정신을 훈련하냐에 따라서 니들 삶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떠들고 있냐 그러면서 혼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좀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그게 저한테 좀 닿았어요. 정신을 훈련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정신을 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서점으로 그때 달려갔죠. 그래서 잡은 책이 단학이었어요. 단학. 소설 단 말고 단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책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다는 그래도 좀 일찍부터 이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진 마음 훈련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었고 그걸 가서 이제 봤죠. 그러면 그 안에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개념도 설명되어 있고 방법론도 잘 설명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들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5시 반, 그리고 저녁은 몇 시,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것들은 써가지고 벽에 붙이고 잠에서도 보기 위해서 천장에 붙여놓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았던 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죠. 완전히 순수한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는 거.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의 나를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을 온전히 알게 되잖아요. 빠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깊어졌던 것 같아요. 당연히 너무 금방 아마 여러분들 명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고요에 들어가서 자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삶에 큰 어떤 반향을 불러와요. 동시에 제가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스님들이 쓴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요즘에 뭐 많은 스님들이 책을 씁니다만 옛날에는 주로 큰 스님들만 책을 썼어요. 책을 쓰는 게 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많은 수행이 되신 분들이 책을 썼거든요. 요즘 너무 스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책을 딱 잡아서 읽으면 그 책 하나에 이 우주관이 다 담겨있고 삶에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 그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게 다 화두잖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화두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스승을 찾아가서 모시고 배운 건 아니지만 그런 책들이 다 저한테는 스승이었어요. 훌륭한 이 선사분들이 저한테는 스승이었죠. 그래서 그런 화두를 동시에 제가 명상을 하면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릴 때 명상을 하면 그 명상 자체가 또 생활이 돼요. 잡은 화두가 떠나질 않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찍 삶에 대한 어떤 큰 퀘스천들을 좀 붙들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렸을 때 명상을 시작한 가장 큰 베너핏. 일찍이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화두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빨리 나한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 하니까 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내가 그게 걸려서 저한테 딱 걸린 거죠. 드림캐쳐에 바람이 지나가 바람이 드림캐쳐에 걸리잖아요. 인도연들의 드림캐쳐 아시죠? 바람이 걸리는 거잖아요. 바람이 가다가 꿈은 걸어놓고 가는 거잖아요. 드림캐쳐처럼 저한테 그게 걸렸던 것이죠. 근데 그때 얼마나 순수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오로지 그게 아주 잘 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명상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의도는 1도 없었죠. 그냥 하면서 형성이 됐던 것 같고 나중에 그때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계속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 만나보고 다른 명상의 전통들을 만나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듣고 그런 것들이 이런 과정에서 다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또 김범님 코치님은 어떻게 명상을 이렇게 네. 일찍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하루는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노인분이 나와서 명상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서울대 그 공대 교수 하시다 퇴임하셨던 박희선 분이라고 생활참선 보급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명상이란 참선이란 이렇게 좋다.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솔깃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께 배울 수 있지 했는데 마침 그분이 제가 그때 하숙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까운 곳에 사시더라고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반인에게 명상을 지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이제 생활참선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게 처음 시작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박희선홍이 명상을 배운 게 그분도 일본 유학할 때 거기서 그 일본 자zen이라고 하는 그 좌선 그 명상을 배워서 그거를 이렇게 한국식으로 바꿔서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그분이 배우셨던 그 자zen을 배워봐야겠다 해서 일본 가서 좌선을 쭉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졸업하고는 한국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제 IMF도 있고 한국이 좀 어려워서 일본에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컨설팅 회사에 취직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코칭을 알게 됐고 코칭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더 관심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마스터 코치들 보면은 명상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명상에 관심 갖게 돼서 이제 한국에서 와서 좀 더 명상을 수행하고 공부해 보고 싶다. 이제 대학원에 가서 명상 전문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명상들 위파사나 사마타 선 이런 명상들 공부하고 그 이후에 쭉 이제 수행과 그 수행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 갖고 하게 됐습니다. 네. 다들 좀 전생의 스님인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분들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당시에 저희도 이제 보면은 집에 아버지가 그 무슨 도인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정신세계사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 거 했던 기억도 나고 또 박희성 교수님도 또 정신세계사에서 예, 맞습니다. 강연하셔가지고 예. 저도 그때 가서 그것도 듣기도 하고 음. 그때 장풍도사도 오셔가지고 막 같이 했던 기억도 실버 마인드 컨트롤 막 그 시대가 좀 지나가는데 그때는 진짜 명상하면은 진짜 별종들이셨는데 그쵸? 괴짜라고 불리던 시대부터 명상을 해오셨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근데 진짜 두 분 다 살아오시면서 적지 않은 세월 또 두 분 친구라고 이제 동갑이라고 막 하시던데요. 그래도 벌써 이제 반백년이 네, 반백년이 지났잖아요. 맞아. 산전수전, 공중전, 뭐 우주전 또 특히 사업을 한다는 건 정말 또 코치로 산다는 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심지어는 책에 보시면 30대 초반에 참여하셨던 벤처 그 그룹에서 1000개 중에 지금 20년 후에 살아남은 회사가 몇 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활동하셨는데 1000개 정도의 회사가 같이 30대 초반에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몇 개가 읽으셨나요? 찍으셨나요? 네, 맞으십니다. 그럼 100개 중에 1개꼴로 살아남은. 근데 이제 그 1000개 중에 1개가 캐럿 글로벌이신데요. 두 분께 여쭈고 싶은 게 살면서 이때는 나 정말 명상하기를 진짜 잘했다라고 느꼈던
이번엔 꼭 매력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때 혹시 이때 진짜 명상하기를 진짜 잘했다라고 느낀 때가 있으셨나요? 제가 보면 어떤 그 이벤트가 있어서 그때 명상하기를 잘했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명상은 우리 그 일상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오늘 그 어떤 음식을 살면서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특별히 내 삶에서 좋았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 딱 그때인 거지. 그런 것처럼 명상이 인생을 그 좌지우지를 하나 이벤트로서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냥 명상은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내 삶의 흐름을 이거를 강력하게 전향적으로 바꾸는 그런 힘은 있어요. 그게 이제 명상이죠, 사실은. 그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인 거고요. 그렇지 뭐 어떤 그 특별한 한 이벤트에서 내가 명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책에 읽다 보면 막 이렇게 굉장히 극적인 사건들 그 에피소드 같은 걸로 외국책 같은 게 특히 또 많이 있잖아요. 왜 나의 삶에선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 나도 책에 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떤 한 극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참 좋다.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에서 특히 좀 화가 나거나 아이한테 이렇게 혼내고 싶을 때 한번 알아차리고 그 흘려보내고 그런 순간에 좀 지금 지나고 나면 그때 화내지 않고 아이에게 조금 더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참 다행이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한테 화냈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그 화내지 않길 다행이다. 그래서 집에서 안 쫓겨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게 명상하길 잘했다. 점점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맞아요. 우리 김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의 자기를 알아차림하는 것, 그거는 뭐 늘 사실은 있죠. 회사에서 늘 있고 대인관계에서 우리 같이 활동하면서 늘 있는 거고, 혹은 그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 알아차리면 뭐 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명상을 오래 할수록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또 민감하기도 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각들 그렇고요. 명상이 진짜 중요한 작용은 제가 보기에는 삶의 근본적인 어떤 힘이 돼요. 파운데이션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 흐름을 아주 고요하면서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마 이런 게 정말 극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서양적인 접근은 그래서 이 사람들 베스트셀러를 잘 만드는 것 같긴 해. 이게 그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서 그때 이런 거를 해가지고 테크닉을 부려서 뭔가 반전을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혹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상의 진정한 효과는 파운데이션이 강해지는 거고, 흐름 자체를 다르게 질적으로 다르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삶에서도 그런 그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거나 혹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온갖 내 마음들이 온갖 것들이 있어서 뿌연데, 거기서 어떻게 아무리 내가 잘 가려고 해도 뿌여면 그걸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명상을 하면 아까 그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맑아집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나 이럴 때 크게 번잡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올바른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큰 기여 아닌가요? 이게 가장 드라마틱하지 않나? 그렇죠.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블레이크가 얘기했듯이 우리 그 감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책에는 그렇게 안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50대가 돼서 회사는 내게 아니다.
이따 제가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질문을 사실 자연스럽게 드리면, 사업을 시작하시지 3년 만에 회사는 내게 아니다 라는 인식이 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이럴 때 좀 날카롭게 들어가죠. 근데 회사가 지금 직원들 거냐? 여러분, 그 마음대로 회사 다녀보신 분 계세요? 물론 많은 그 리더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럼 이제 항상 이제 속에선 다들 뭐라고 하세요? 나는 주인이 아닌데! 내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여쭈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화두가 50대까지도 여전히 주인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하셨어요. 50대를 반추해보는 순간, 그때가 횟집에 생명력 없이 올라와 있는 고기를 보고, 아니다. 나는 순간순간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라고 회사를 뛰쳐 나오셨잖아요. 별로 안 극적인 거죠,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극적인 거. 그거는 누구든 저의 경우는 이제 그런데 누구든 삶에 있어서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숙고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장이도 한번 바뀌죠. 48쯤 50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이제 또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요. 내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딱 앉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 한 시간 동안에 내가 이제 50이 되는데 딱 50이 되어서라기보다도 그 시점쯤 되니까 제 이제 또 주위가 다시 한번 제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시점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저를 깊이 들여다봤죠. 왜 내가 좀 마음이 불안한가? 그리고 무엇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들게 하는가를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그때 내가 제가 뭔가 부조화가 내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뭔지 명확하게 모르지만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그걸 깊이 들여다봤어요. 한동안 들여다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날 명상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뒤에 시장 어귀에 보면 수족관 있잖아요. 수족관 거기 보면 광어, 여름에 광어 이렇게 엎어져 있잖아. 이렇게 배를 하얗게 드러내고 뽀금뽀금 이렇게 거품만 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저씨가 뜰채로 가져가서 상에 올라가래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또 확신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애가 나구나. 내가 지금 엎어져 있는 수족관에 더운 날 엎어져 있는 광어 그 뜰채로 나를 떠서 상에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깊이서부터 올라와서 너무 딱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렸죠. 내가 어떤 하루를 살더라도 이 바닷가, 이 깊은 오션에서 상어한테 쫓기더라도 오션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껏 살아야 되는데 이 고기 안에 수족관에서 갇혀 있는 그 모습이 저한테 보인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회사를 뛰쳐나온 거죠. 좀 구조를 조정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유 오피스로 나왔어요. 혼자 있는 공유 오피스로 나와서 젊은 친구들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했죠. 그건 몇 년을 했어요. 노마드였던 거죠. 회사에서는 제가 20여 년간 회사를 경영을 했고 조직이 이제 커지면서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저한테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적이죠. 그것이 곧 제 목을 잡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거죠. 저도 죽고 회사도 죽고 직원들도 죽어야 그게 너무 확연히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뛰쳐나오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기 전에는 공유 오피스에 혼자 이만큼 해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가출하셔서 아직 안 돌아가신 걸로. 출가라고 얘기하죠. 저희 다른 말은 회사에서 출가.
네, 출회를 하셨네요. 네. 또 연결해서 또 우리 김범님 코치님은 그러면 이 극적인 사건은 거기에 적어주셨잖아요.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첫 애가 우니까 둘째가 또 울고 이걸 내가 화를 냈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것 같고 거기서 명상의 극적인 효과를 경험하셨는데 그 엄청난 극적인 효과죠. 그런데 코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을 코치를 해오셨잖아요. 그때 와 이거는 진짜 실제로 이런 일들도 가능하구나. 분명히 이게 잔잔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 위대함을 알아차리는 것 물론 중요한데 또 일반적인 저 같은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와 저게 또 저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게 또 분명히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예. 코치로서는 경험하신 게 있으세요? 예, 이제 CEO 분들, 이제 코칭, 특히 CEO 분들이 이렇게 분노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많으시니까 그 에너지로 또 사업도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한 분은 좀 완벽주의 성향, 정말 일도 잘하시고 뭐든지 이렇게 칼 같고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분노가 또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 코칭을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고요. 그것도 역시 극적이진 않은데 6개월 동안 서서히 변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난 후에 표정 그리고 그 직원분들의 피드백 이런 것들 통해서 아 이분이 조금 그 급류에서 분노의 급류에서 조금씩 벗어나셨구나. 예, 또 그분 말씀 주신 것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또 보다가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명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얘기에서 재밌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따뜻한 주의, 차가운 주의라는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김범민 코치님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명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수없이 많고 또 제 자신에게도 명상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명상을 가장 알기 쉽고 그 정의를 그 본질을 가장 포착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게 떠오른 것은 그 따뜻한 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 기울이는 것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그 대비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따뜻한 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 기울이는 것에 반대되는 순간은 뭐가 있을까요? 차가운 주의, 그쵸? 그러니까 특히 나 자신에게 대해서 명상하다 보면 막 딴 생각 나거든요. 그럴 때 또 딴 생각했어. 너 언제 이제 명상 그 20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딴 생각하네? 예, 이거는 이제 예, 그 차가운 주의고 그럴 수도 있지. 명상이라는 게 생각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또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지 하고 좀 따뜻하게 바라보고 흘려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나에 대한 따뜻한 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연장하면 쟤 또 왜 이래?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저러다 어쩔래라는 건 좀 차가운 주의인 것 같고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지금 이러고 있네. 좀 그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처음에는 그 따뜻한 주의를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그 트라우마를 느끼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더라고요. 엄마의 예. 뜨거운 주의. 예, 엄마의 아주 차가운, 한겨울 같은. 뜨거. 툭툭 하시지. 예. 툭 하시지. 예, 그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거운 거기에 대거나 동상을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그 할머니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또 요즘엔 그 할머니들이 또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에 있는데요. 아무튼 그 아주 어린 생명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따뜻한 주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순간 이제 햇빛이 있다가 사라지고 또 여러분의 눈빛이 저와 마주치고 저 뒤로는 차의 헤드라이트들이 지나가고 나무들이 흔들리고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순간의 아름다움, 이 순간의 평온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따뜻한 주의가 쌓이고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 넘치는 것, 그것이 명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위의 언어적 감각을 바라보다, 관찰하다 이렇게 바꿔도 이해가 맞을까요? 맥락이? 그럼요. 예, 마음은 굉장히 시각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서요. 보통 우리가 그 정확한 언어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의 언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다, 예, 관찰하다. 우리 주위가 움직이는 과정도 시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등을 바라본다면 우리 시각을 저쪽으로 옮기죠. 그래서 초점이 저기에 딱 맞춰지고 저게 등이구나. 좀 거칠게 나누면 세 단계로 나뉘잖아요. 마음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이 대상을 딱 포착하고 그것이 과거의 기억들을 참고해서 이것이 무엇이구나라고 알아차림. 그래서 주의와 관계된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세 단계에 어디를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순수한 주의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대상을 포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 챙김이라고 되고 그래서 알아차리는 거, 이게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쪽에 초점을 맞추면 알아차림으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혼재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참 멋지다고 생각했는데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연히 흐르는 최고의 삶이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다양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하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영자는 스스로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에 있는 것 같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고 광폭적으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동시에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의식 확장이라는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사실 후자는 개인의 삶과 일터, 그리고 진전된 사회로 나아가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길은 녹록지 않다. 때로는 자갈밭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이다. 명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거친 길을 가는데 상처 없이 걸을 수 있는 내 발에 딱 맞는 가죽신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제 새로운 대전환기 앞에선 경영자들에게 험난한 세상 풍파를 견디고 나아가야 할 한 켤레의 가죽신이 꼭 필요하다. 그건 바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다.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같이 문학적으로까지 표현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자연이 흐르는 최고의 삶, 그것이 명상이고 한 켤레의 가죽신을 마련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주셨는데 노상 대표님도 한번 명상에 관해서 직접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 볼까요? 사실 명상을 왜 하는가? 그리고 명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사실은. 명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거기에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몇 년씩 수행을 해야지 이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로움이 있다면 그거 어려워서 못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 한 번만 딱 잡아도 그리고 나를 알아차림 한 번만 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는 그 업의 굴레에서 업이라고 했으니까 그 업의 굴레에서 내가 순간 벗어나서 새로운 장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은 매 순간 현실에서 당장 유익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상을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우리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는데 명상을 해야 되는 당장 현실에도 그 순간 유익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이고 동시에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 자체, 우리의 어떤 흐름의 속성과 흐름의 방향과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내는 거예요. 그런 거죠. 특히나 이제 경영에 있어서 아마 경영자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제 경영에서 경영자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경험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경영자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합니다.
혹은 경영자나 뭐 리더들 다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변화의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광폭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런 그 불안감과 그리고 이 위험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공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는데 컨트롤할 수 없는 속도로 내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 시대에 특히 경영자들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경영자들은 아까 우리 그 회사는 무엇인가, 회사는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내 것이 되어 있어도 안 되는 그 회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찍 사유를 통해서 딱 결정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자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이 불안 속에서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개인적, 사회적,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정말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는 치킨집 사장님이나 카페숍 사장님이나 큰 회사 사장님이나 다 똑같아요. 그 무게가 누가 더 무겁고 적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길인데 거기에는 쉬운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좀 쉬운 길로만 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가죽신 얘기했잖아요. 쉬운 길 맨발로 있는 그대로 이 쉬운 길을 찾아서 가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이든 나한테 주어진 환경, 도전을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내적인 힘을 갖는 것이 곧 마음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훈련하는 것, 명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고요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미연에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 공부하는 걸 가죽신 비유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리더이자 또 내 삶의 CEO죠. 그런 관점에서 명상, 그리고 이 명상을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들, 또 끝에 있는 아주 실전적인 팁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잘 나타내 있는 책입니다.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책으로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쓰신 두 분도 또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참 이분들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큰 어떤 좋은 마중물을 부어주리라 생각이 되네요. 자, 여러분, 이런 좋은 책들이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변화와 성장의 씨앗으로 심기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